제20장. 우리 아내가 만들어줬어. 연극용으로. 그는 그렇게 말했다. 촘촘히 엮인 금속고리. 다 합하면 몇 개나 될까? 앞서 말했듯이 난 그 미망인과의 거래에서 얻은 게 있었다. 금속고리로 만들어진 흉갑. 피네가 내게 땀을 흘린다고 말하는 게 당연했다. 난 양복과 셔츠 아래로 망할 중세시대 왕처럼 흉갑을 입고 있었으니까. 금속 흉갑은 등과 가슴에 맞은 총알을 막아주었지만 허벅지는 운이 없었다.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치는 걸 느끼며 미동도 없이 빙판에 누워 있었다. 검은 벤의 불빛이 긴 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아까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으나 간신히 일어나 교회 문 앞에 주차된 볼보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시시각각 사이렌의 합창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합창 속에 적어도 한 대의 구급차가 있었다. 묘지기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게 틀림없다. 어쩌면 소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나도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볼보의 차문을 열었다.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호프만의 매제가 부인에게 했던 말은 사실이었다. 차에는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었다. 난 운전대 뒤로 비집고 들어가 열쇠를 돌렸다. 시동 모터가 칭얼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젠장. 난 열쇠를 뺐다가 다시 넣고 돌려봤다. 다시 칭얼거렸다. 제발 좀 걸려라. 이렇게 걸핏하면 눈이 오는 엿 같은 나라에서 차를 만든다면 분명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시동이 걸리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난 다른 손으로 핸들을 내려쳤다. 경찰차의 푸른 불빛이 오로라처럼 겨울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걸렸다. 나는 발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클러치를 풀자 눈 위에서 스터드 타이어가 헛돌더니 이내 접지력을 되찾아 교회 정문 쪽으로 획 돌아갔다. 난 주택가 속으로 200m쯤 차를 몰다가 다시 차를 돌려 교회 쪽으로 엉금엉금 나아갔다. 얼마 못 가 백밀러의 경찰차의 푸른 빛이 보였다. 난 정차하겠다는 표시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어느 주택의 진입로로 들어섰다.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지나갔다. 최소한 경찰차 1대는 더 오는 소리가 들려서 좀 더 기다렸다. 문득 예전에 여기 왔었다는 걸 깨달았다. 젠장, 내가 베냐민 호프만을 처치한 게 바로 이 집 앞이었다. 거실 창문에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플라스틱 촛불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단란한 가족의 삶이 정원의 눈사람과 대조되었다. 결국 소녀는 눈사람을 만드는 데 성공한 모양이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거나 약간의 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아주 제대로 만든 눈사람이었다. 모자를 썼고 검은 돌로 된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으며 나무 막대로 만든 팔은 이 부패한 세상과 거기서 일어나는 미친 짓을 모두 포용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차 1대가 지나가자 나는 다시 도로로 후진해 그곳을 떠났다. 다행히도 더는 경찰차가 오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평범하게 운전하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오슬로 거리를 오가는 다른 운전자들과는 여전히 어딘가 다르게 운전하는 남자를 딱히 목격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공중전화 부스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바지의 한쪽 가랑이와 좌석 커버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허벅지에 무슨 악마의 심장이라도 박혀서 검은 동물의 피, 재물의 피, 사탄의 피를 뿜어내는 것만 같았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문가에서 휘청거리자
코리나가 겁에 질려 그 푸르고 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올라프, 맙소사,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나는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이가 죽었어요? 네. 실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피를 얼마나 흘린 거지? 2리터? 아니다. 우리 몸에는 5에서 6리터가량의 피가 있고 그중 20% 이상을 흘리면 기절한다고 읽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리터인가 하면 진짜 어쨌든 2리터보다는 적다. 거실에 세워놓은 그녀의 수트케이스가 보였다. 그녀는 파리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 남편의 집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물건들 그대로였다. 난 아무래도 짐을 너무 많이 싼 것 같다. 지금까지 갔던 여행이라고 해봐야 스웨덴에 가본 게 전부였다. 14살 때 엄마와 함께 이웃집 남자의 차를 타고 갔다. 예테보리에 도착해 리세베리 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직전 이웃집 남자는 나에게 엄마랑 좀 잘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튿날 엄마랑 난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엄만 내 볼을 토닥이며 내가 엄마의 기사라고,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기사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던 건 아마도 역겨운 어른들의 세계를 접하고 너무 당황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나는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사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의 어조가 어떻게 다른지 절대 구분하지 못한다. 바지에 묻은 게 뭐예요, 올라브? 그거 피예요? 맙소사, 다쳤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그녀가 너무도 당황하고 속상한 듯 보여 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수상하다는 듯이, 화가 난다는 듯이 날 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피를 펑펑 흘리는 게 웃겨요? 총에 맞은 데가 어디예요? 허벅지뿐이에요. 허벅지뿐? 동맥에 맞았으면 출혈 과다로 죽는다고요, 올라브. 당장 바지 벗고 부엌 의자에 앉아요. 그녀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고 욕실로 갔다. 그러더니 붕대와 반창고, 소독약 등등을 모조리 들고 나왔다. 일단 꿰매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요. 내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녀는 상처를 닦고 지혈을 시도했다. 바늘로 상처를 꿰매며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총알이 허벅지 어딘가에 계속 박혀 있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손쓸 방도가 없다는 거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내가 물었다. 쉿,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러면 바늘에 찔려요. 간호사가 따로 없군요. 총에 맞아 날 찾아온 사람이 당신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그렇겠죠. 난 담담하게 말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듯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이런 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 난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 앞에 무릎 꿇은 그녀의 뒤통수에 머리가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그녀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향기가 어딘지 달랐다. 내 곁에 있는 코리나. 알몸으로 흥분한 코리나. 내 팔에 땀을 흘리던 코리나의 좋은 냄새에 뭔가가 섞여 있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소량의 무언가. 암모니아 같은 것. 없는 듯하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당연하다. 그녀가 아니라 내게서 나는 냄새였다. 내 상처에서 나는 냄새. 벌써 감염이 되어 살이 썩기 시작한 것이다. 다 됐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이로 실을 끊었다.
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블라우스의 한쪽 어깨가 흘러내리며 목 옆쪽으로 멍이 보였다. 전에는 못 봤는데 베냐민 호프만에게 맞아서 생긴 게 틀림없다. 난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는 아무도 그녀에게 손댈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피 흘리다 죽지 않도록 상처를 꿰매주고 있는 여자에게 이젠 안전하다고 말한들 그 말을 믿겠는가. 그녀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를 모두 닦아내고 내 허벅지에 붕대를 감았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올라브. 얼른 침대에 누워요. 그녀는 내 재킷과 셔츠를 벗겼다. 쇠사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흉갑이에요. 그녀는 내가 흉갑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덴마크의 총알이 남긴 멍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애정을 담아 신기하다는 듯이. 그리고 거기에 키스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오한에 떠는 동안 그녀는 이불을 꼭꼭 여며주었고 난 엄마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통증도 사라진 것만 같았다. 이번 일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내게 달려있지 않았다. 난 강에 떠있는 보트였고 주도권은 강에 있었다. 내 운명, 내 목적지는 이미 결정되었다. 걸리는 시간과 그 과정에서 내가 보고 경험할 것들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심하게 아플 때는 인생이 단순해 보이는 법이다. 나는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내 한쪽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친 채 날 부축하면서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 아래서 물이 철벅거렸다. 주위는 캄캄했고 하수구, 감염된 상처, 암모니아와 향수 냄새가 났다. 머리 위쪽의 거리에서 총성과 고함이 들렸고 맨홀 뚜껑을 통과한 빛이 여러 가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고 그녀는 용감하고 힘이 넘쳤다. 우리 둘 다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전에 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된다. 그녀는 하수관이 교차하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날 내려놓더니 주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지만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난 거기 누워 내 주위로 쥐들이 잽싸게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맨홀 뚜껑 너머의 달을 바라보았다. 뚜껑의 격자 무늬에 송알송알 맺힌 물방울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기도 했다. 통통하고 붉고 빛나는 물방울. 그러더니 뚜껑을 떠나 내게로 떨어졌다. 내 가슴을 때렸다. 금속 고리를 뚫고 내 심장이 있는 곳으로 떨어졌다. 따뜻하고 차갑게, 따뜻하고 차갑게. 그 향기. 나는 눈을 떴다.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코리나! 나는 일어나 앉았다. 허벅지가 욱신거리고 아팠다. 힘겹게 두 발을 침대 아래로 내렸다. 불을 켰다가 깜짝 놀랐다. 허벅지가 너무 부어서 징그러울 지경이었다. 출혈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다만 살갗과 붕대에 막혀 피가 흐르지 않을 뿐이었다. 달빛 속에서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녀의 수트케이스가 보였다. 하지만 의자에 걸쳐두었던 그녀의 코트는 사라지고 없었다. 난 두 발로 일어서서 절룩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커틀러리가 보관된 그릇을 들어 올렸다. 편지가 든 봉투는 거기 있었다. 누구도 만진 흔적 없이. 난 편지를 들고 창가로 갔다. 유리창 바깥쪽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아직도 기온이 내려가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있었다.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모양이다. 어깨를 웅크린 채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는데 거리를 등지고 전화기는 귀에 바짝 대고 있었다. 난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날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허벅지가 아팠다. 그러자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난 창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어둠 속에 섰다. 그녀가 전화 부스에서 나와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난 꼼짝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꼼짝하지 않았다. 눈송이 서너 개가 허공에 떠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걷기 시작했다. 발목을 고추 세운 채 발을 내디뎠다. 한쪽 발을 반대쪽 발 근처로 가져갔다. 줄타기 고개사처럼. 그녀는 길을 건너 다시 내 쪽으로 왔다. 눈 위로 발자국이 보였다. 고양이 발자국. 앞발과 같은 자리를 디딘 뒷발. 비스듬히 비추는 가로등 불빛에 발자국 가장자리마다 그늘이 살짝 드리웠다. 그뿐이었다. 단지 그것뿐. 그녀가 다시 살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난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었다. 나는 그녀가 나머지 옷도 벗고 침대에 들어오길 바랐다. 내 곁에 누워 잠시 날 안아주길 바랐다. 그뿐이었다. 잔돈도 어디까지나 돈이다. 왜냐하면 이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날 데리고 하수도를 통과해서 도망치는 일은 없으리라는 걸. 그녀는 날 구해주지 않으리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파리에 가지 않으리라는 걸. 그녀는 침대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신 어둠 속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바라보았다. 기다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녀가 움찔했다. 깨어 있었군요. 난 다시 물었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올라브? 뱃사람. 아, 당신은 열이 있어요. 올라브, 좀 자두룩해요. 당신이 방금 공중전화로 전화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올라브. 난 그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그늘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이전과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더 딱딱한 목소리. 하지만 심지어 내 귀에도 더 순수하게 들렸다. 20분쯤요. 아마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암모니아. 홍어요. 네? 홍어와 접촉하면 살에 암모니아 냄새가 남죠. 특히 손질이 안 된 홍어일 경우에는요. 어디선가 그건 홍어가 살의 요산을 저장하기 때문이라고 읽었어요. 상어처럼요. 하지만 내가 뭘 알겠어요. 코리나가 멍한 미소를 지으며 날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올라브? 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은 아니라고요? 네. 허벅지를 꿰맨 실이 트어지면서 염증과 고름의 악취가 새어나왔다. 난 허벅지에 손을 댔다. 붕대가 흠뻑 젖어 있었고 살은 여전히 땡땡했다. 안쪽에 피가 많이 고인 모양이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내가 물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아직 20분 남았잖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죠. 그럼 당신은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러게요. 내가 왜 그러는 걸까요? 다니엘 호프만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죠. 안 그래요? 그리고 벤야민 호프만이 그의 자리를 넘겨받으리라는 것도.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거기까진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속여야 할 사람을 속이는군요. 코리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부분만 빼면 그럭저럭 맞아요. 난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자정이 넘었고 따라서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걸 깨달았다. 그냥 전화로 연락했나요?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가 당신을 순순히 만나겠다고 하던가요? 그녀가 입을 뾰족 내밀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다. 그 사람도 남자니까요. 다른 남자와 똑같죠. 뱃사람의 가게에 갔을 때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형체가 생각났다. 목에 멍.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국이었다. 난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구타, 복종, 굴욕. 그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뱃사람은 유부남인데 당신이 뭘 줄 수 있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무것도요. 한동안은. 하지만 결국 나한테 원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아름다움은 모든 걸 능가한다. 내가 집에 왔을 때 당신이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건 내가 다쳐서가 아니라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군요. 둘 다예요. 내가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올라브. 당신은 좋은 연인이에요. 그녀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당신한테 그런 자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무슨 자질이요?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었다. 담배를 3개 빨아들였다. 어슴푸레한 창가에서 담배 끝이 빨갛게 빛났다. 만약 길가에 서 있던 누군가가 지금 이 창문을 올려다본다면 저 불빛이 안락한 보금자리, 화목한 가정,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흉내내는 가짜 양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내가 바랐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응당 누려야 할 삶을 살고 있다고. 모르겠다. 그냥 나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무슨 자질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었다. 도미넌트. 나의 왕이 되는 거요? 나의 왕? 네. 잠시 당신을 말려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요. 그녀가 블라우스의 한쪽 어깨를 아래로 잡아당기며 멍을 가리켰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던 그녀가 동작을 멈추고
이상하다는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당신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아무튼 난 아닙니다. 확실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왜 그래요, 올라브?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난 여자를 때리지 않아요. 네, 인정하죠. 처음엔 당신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목 조르는 걸 좋아했죠. 내가 일단 허락하면 정말로 좋아했어요. 아니야! 난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들을 가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랬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계속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다. 말미잘처럼. 예전에 말미잘은 입이 곧 학문이고 학문이 곧 입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왜 그녀는 계속 얘기하는 걸까? 원하는 게 뭘까? 다들 뭘 원하는 걸까? 이제 나는 귀가 먹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겐 더 이상 저들이 일반인들이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저 음파, 산호초에 부딪혀 사라져버리는 저 음파를 해석할 도구가 없었다. 난 뜻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일관성 없는 세상을 내다보았다. 다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만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역겨운 욕망은 모조리 본능적으로 충족시키고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는 걸 깨닫자마자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질식시켜버리는 세상. 난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그게 전부인가요? 난 침대 옆 의자에 걸쳐있던 바지를 집어들어 입었다. 한쪽 바지가랑이는 피와 고름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리를 질질 끌며 바닥을 가로질렀다. 코리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숙이자 속이 울렁거렸지만 가까스로 신발을 신었다. 코트를 입었다. 여권과 파리행 비행기표는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멀리 가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볼보열쇠는 바지 주머니 속에 있었다. 이미 상처가 벌어졌다고요. 당신이 직접 봐요. 난 현관문을 열고 계단통으로 나갔다. 양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팔에 힘을 줘서 한 계단씩 내려갔다. 그러는 동안 작고 음탕한 숯거미를 생각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약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숯거미. 1층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신발 속이 피로 질퍽거렸다. 나는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그 소리는 늘 거기 있었다. 오슬로를 둘러싼 설원에서 들리는 늑대들의 우는 소리처럼 높아졌다 낮아졌다 피냄새를 찾아 킁킁거린다. 이번엔 한 번의 시동이 걸렸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거리는 형태와 방향이 사라지고 사자갈기 해파리의 촉수가 되어 부드럽게 흔들렸기 때문에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방향을 틀어야만 했다.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 이 고무도시에서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기 힘들었다. 난 신호등의 빨간 불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신호등의 불이 바뀌며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깜짝 놀랐다. 깜빡 졸았나 보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여기는 어디지? 아직 오슬로에 있는 건가? 엄만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난 상관없었다. 그런데 4, 5년쯤 지난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 언제쯤 돌아오실 것 같니? 누가요? 네 아버지. 엄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 시선은 날 관통해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한동안 안 오셨잖니? 이번엔 어딜 갔기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아버지는 안 돌아와요, 엄마. 왜 안 돌아와? 당연히 돌아오지. 엄마는 술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가 날 얼마나 아끼는데. 그리고 너도. 엄마가 날 도와서 아버지의 시신을 엄마는 탕소리가 나게 잔을 내려놓았고 술이 식탁으로 튀었다. 그러니까.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엄마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내게서 네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일 거야. 안 그러니? 엄마는 식탁보에 떨어진 반짝이는 액체를 한 손으로 닦고는 그 자리를 계속 문질렀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만 엄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렇다고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알아내기 위해 니테달 호수에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내게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사실은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2번 다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난 도로를 따라가기 위해, 가능한 한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운전대를 돌렸다. 하지만 도로는 시종일관 날 떨쳐내려는 듯이 계속 방향을 틀었다. 내가 탄 차가 벽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을 들이받게 하려고. 반대편 차선의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사라져갔는데 경적은 이내 기운 빠진 손풍금의 소리처럼 희미해졌다.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었더니 조용한 거리가 나왔다. 가로등도 적고 차량도 적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러더니 칠흑처럼 캄캄해졌다. 내가 기절해 도로 밖으로 차를 몬 것이 분명하다. 앞유리에 머리를 찧었지만 다행히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유리가 깨지지도 머리를 다치지도 않았다. 앞범퍼로 들이받은 가로등이 구부러지지도 않았다. 다만 시동이 꺼졌다. 열쇠를 몇 번 돌려봤지만 투덜대는 소리만 들릴 뿐 열이는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나갔다.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처럼 무릎과 팔꿈치로 땅을 짚었다. 내린 지 얼마 안 된 눈에 양 손바닥이 따가웠다. 양손을 움직여 보슬보슬한 눈을 긁어모았다. 하지만 보슬보슬한 눈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순백색이고 아름답지만 그걸로 뭔가 오래가는 걸 만들기는 힘들다.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뭘 만들든 결국에는 무너진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져 버린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난 차에 기대에 일어서서 창문으로 갔다. 유리창에 대고 얼굴을 납작 눌렀더니 기분이 좋았다.
펄펄 끓는 이마가 시원해졌다. 창문 안쪽의 선반과 카운터는 은은한 어스름에 잠겨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슈퍼는 이미 문을 닫았다.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은 한밤중이니까. 문에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닫는다는 팻말까지 달려 있었다. 재고 정리를 위해 12월 23일에는 14시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재고 정리라. 당연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니까 한 해의 끝, 재고 정리를 해야 할 때지. 한쪽 구석 줄지어 늘어선 카트들 뒤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왜 여기로 차를 몰았는지 모르겠다. 호텔로 가서 방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방금 전 우리가 해치운 남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호텔. 날 해치운 여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호텔. 아무도 내가 거기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진 돈이면 2밤은 충분히 묵을 수 있다. 아침이 되면 뱃사람한테 전화해 나머지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해야지. 내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방금 내린 눈 속으로 떨어지며 구멍이 파였다. 한 방울 더. 하지만 이번 눈물은 그냥 사라져 버렸다. 무릎을 보았다. 바지에서 배어나온 피가 뚝뚝 떨어져 눈 위에 자리 잡았다. 계란 흰자 같은 점액질의 막을 형성하며 나는 피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녹아내리는 내 눈물처럼 사라지기를. 하지만 피는 거기 그대로 있었다. 붉게 그리고 살짝 떨며. 땀에 젖은 내 머리카락이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이제 와서 말하기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혹시라도 말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말해두자면 난 숱이 약간 적고 긴 금발에 수염을 길렀다. 키는 보통이고 눈동자는 파란색이다. 그렇게 생겼다.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혹시라도 일을 할 때 목격자가 많아지면 외모를 금방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외모를 금방 바꿀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점 때문에 나는 지금 창문에 얼어붙어 뿌리를 내리며 내가 늘 말했던 산호초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어쨌든 난 이 창문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유리가 되고 싶었다. 동물의 왕국 5권 바다에 나오는 무척주동물 말미잘이 자기가 사는 산호초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이면 마리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들키지 않고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볼 수 있다.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든 속삭일 수 있다.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다. 지금 내 유일한 소원은 사라지는 것이다. 어쩌면 그게 내가 평생토록 바라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라지는 것. 엄마가 독한 술로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술을 지우개 삼아 자신을 계속 지워갔던 것처럼. 지금 엄마는 어디에 있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 안 난 지 오래다. 이상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 내게 생명을 주고 날 계속 살아가게 해줬던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죽어서 리스 교회에 묻혔을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까?
당연히 난 알고 있다. 그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눈을 감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너무 피곤했다. 곧 기억이 날 것이다. 곧. 어둠이 내렸다. 거대한 어둠. 큼직한 검은 망토처럼 점점 퍼져나가며 나를 껴안기 위해 내게로 다가왔다. 주위가 너무 고요해서 부드러운 딸깍 소리까지 들렸다. 내 바로 옆에 문이 열린 듯 했다. 이윽고 발소리. 발을 저는 익숙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난 눈을 뜨지 않았다. 발소리가 멈췄다. 올라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왔다. 내 팔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난 눈을 떴다.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 내 뒤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피를 흘리고 있나요? 난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녀가 여기에 있을까? 지금은 한밤중인데. 당연했다. 재고, 정리. 당신 차? 나는 네라고 말할 때의 입모양을 만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알아들었다고 말하듯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내 한쪽 팔을 들어 자기 어깨에 걸쳤다. 가요. 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기댄 채 차를 향해 절룩절룩 걸어갔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다리를 저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녀는 날 조수석에 앉히고 차문이 여전히 열려있는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내게로 몸을 숙여 바지가랑이를 찢었다. 바지는 소리 없이 찢어졌다.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내 허벅지에 물을 부었다. 총알? 난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더는 아프지 않았지만 총알 구멍이 뻐끔거리는 물고기의 입처럼 보였다. 마리아는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풀더니 내게 다리를 들어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다리에 머플러를 동여맸다. 손가락을 여기 대고 상처를 세게 눌러요. 그녀는 꽂혀있던 자동차 열쇠를 돌렸다. 차가 상냥하고 부드럽게 가르릉거렸다. 차를 후진시켜 가로등에서 물러났다. 그러고는 다시 도로로 올라가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삼촌이 외과 의사예요, 마르셀? 미리엘? 미리엘. 그 약쟁이와 같은 성이다. 왜 마리아의 삼촌과 그 약쟁이의 성이 같을까? 병원에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날 바라보았다. 난 머리받침대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말투는 농아 같지 않았다. 이상하고 서투르기는 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단 뭐랄까. 프랑스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노르웨이어로 말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녀가 웃었다. 쓰는 게 낫죠. 언제나 그랬어요. 어릴 때도 그냥 책을 읽기만 했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올라브?
지붕에서 푸른 등이 천천히 돌아가는 경찰차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갔다. 난 백밀러로 경찰차가 사라지는 걸 보았다. 만약 그들이 볼보를 찾고 있었다면 건성으로 찾는 것이리라. 아니면 다른 걸 찾고 있거나. 마리아의 동생. 그 약쟁이는 마리아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동생이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왜 의사인 삼촌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굳이 그녀가? 그만두자. 나머지 얘기를 다 듣고 그 모든 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는 차차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녀 같은 히터에서 더운 바람이 나와 너무 졸린다.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내 생각엔 당신도 책을 좋아할 거예요, 올라브. 왜냐하면 당신은 시인 같으니까요. 그건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당신이 했던 말들요. 우리가 지하철에 탔을 때. 지하철? 난 눈을 감았고 천천히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녀는 내가 했던 말을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귀머거리라고 생각하며 지하철에 따라탔던 그 많은 나날 동안 그녀는 그냥 거기 서서 내가 떠들어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매일같이 날 못 보고 못 듣는 척하면서 마치 무슨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가게에서 내 손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초콜릿을 선물하자 마침내 내가 환상에서 현실로 뛰쳐나올 준비가 된 걸로 생각한 거다. 그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걸까? 내가 정말로 눈뜬 장님이어서 그녀가 귀머거리에 벙어리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그 사실을 부인했던 걸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마리아 미리엘에게 오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을까? 분명 오늘 밤에 삼촌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 괜찮다면 내일 프랑스식 크리스마스 식탁을 차릴 거예요. 오리구이요.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본 후에. 난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갓길에 차를 세웠다. 너무너무 피곤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가 편지 위에 쥐어짠 단어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 모조리 분해했다가 다시 짜맞춘 단어들을 읽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전혀 죽은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반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리고 사실이었다. 너무도 사실이어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만이 유일하게 해야 할 말처럼 들렸다. 너무도 생생해서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은 누구든 분명 그를, 매일 만나러 가는 여자에 대해 쓰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있고 그가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여자. 왜냐면 그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처럼 불완전하고 결함과 하자가 있고 늘 스스로를 희생하고 사랑에 한심한 노예가 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입술을 얌전히 읽을 뿐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모르고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굴복시키고 거기서 보상을 얻는 여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원치 않았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자신의 굴욕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는 최고의 인간이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다. 나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말이야. 딱 두 가지만 알죠. 하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삶과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망쳐놓는 부류니까요. 내가 아는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마리아. 그래서 그때 저녁 식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올라브. 마지막 문장을 읽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흐느낌이 들렸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경찰차 사이렌조차 잠잠해졌다. 그녀는 코를 훌쩍였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날 행복하게 해줬어요. 올라브, 이거면 충분해요. 모르겠어요? 난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젠 죽을 수 있어요, 엄마. 난 그렇게 생각했다. 던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지어낼 순 없을 거예요. 제 21장. 살을 내는 듯한 극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밤새 눈이 내렸다. 어두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내려다본 오슬로는 도시 전체가 부드럽고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듯했다. 차들은 길에 쌓인 눈을 가르며 천천히 지나갔고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보도의 빙판을 조심조심 비켜갔다. 서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평화와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는 연신 기록적인 추위와 앞으로 다가올 더 심한 추위를 이야기했다. 융스토르게의 생선가게 점원은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를 포장지에 싸서 손님에게 건넨 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행복하고 기분 좋게 들리는 노르웨이 특유의 이상한 억양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노래했다. 빈 레덴의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펄럭거렸고 안에서는 오늘 오후에 신도들이 오면 어떻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봐야 할지를 두고 목사가 경찰과 의논 중이었다. 오슬로 국립병원에서는 한 소녀의 수술이 집도되었던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와 수술 장갑을 벗고 복도에 앉아있던 두 여자에게로 갔다. 의사는 두 여자의 경직된 얼굴에 여전히 공포와 절박함이 서린 것을 보았고 마스크를 벗는 걸 깜빡 잊은 탓에 그들이 자신의 미소를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마리아 미리엘은 지하철역에서 나와 언덕을 올라 슈퍼마켓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2시에 문을 닫기로 했으니 조금만 근무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를 다시 만나는 노래. 그를 다시 만나리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가 그녀를 구해준 때부터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길게 내린 노란 앞머리 뒤로 보이던 그의 친절하고 푸른 눈동자, 덥수룩한 수염 뒤로 보이던 얇은 일자 입술, 그리고 그의 손. 그녀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손이었다. 좀 심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했지만 당연했다.
남자다우면서도 단정한 손이었다. 크고 살짝 사각형이었고 조각가들이 원하는 영웅적인 일꾼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자신을 쓰다듬고 껴안고 다독이고 위로하는 걸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에게 그러려 하듯이 가끔씩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 무섭기도 했다. 마치 둑으로 막아두었다가 터진 물줄기 같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수영과 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았다. 그도 주는 것뿐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슈퍼마켓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쪽에 경찰차도 보였다. 가게에 강도가 들었나? 아니다. 보아하니 그냥 충돌사고 같았다. 앞 범퍼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차가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은 차보다 슈퍼마켓 창문을 더 열심히 바라보는 듯했다. 그러니 어쩌면 정말 강도가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군중 속에서 경찰 한 명이 나와 경찰차로 걸어가더니 무선 마이크를 꺼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입술을 읽었다. 사망, 총상, 수색 중이던 볼보라는 단어였다. 이제 또 다른 경관이 손짓을 하며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비켜나자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눈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그게 눈을 뒤집어 쓴 남자이고 그가 창문에 기댄 채 서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창문에 얼어붙은 긴 금발과 수염이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다. 경찰이 그녀에게 뭐라고 하자 그녀는 귀와 입을 가리켰다. 그런 다음 가게를 가리키며 사원증에 적힌 이름을 보여주었다. 가끔씩 결혼 전처럼 이름을 다시 마리아 올센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싸구려 결혼 반지와 마약으로 진 빚을 제외하고 남편이 남겨준 건 올센보다 약간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 프랑스 성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가게 문을 열어도 된다고 손짓했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잠잠해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몸에 얇은 얼음 살같이 돋아나고 그 아래로 얇고 푸른 정맥이 생겨난 것 같았다. 피를 흠뻑 빨아들인 눈사람처럼 얼어붙은 속눈썹 아래로 그의 멍한 눈동자가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그녀가 앉게 될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 앉아 물건 가격을 금전 등록기에 톡톡 입력할 것이다.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저 사람은 누굴까, 저들은 어떤 삶을 살까 상상할 것이다. 그러고는 저녁이 되면 그에게 받은 초콜릿을 먹을 것이다. 경관이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초록색 운전면허증을 끄집어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시선이 향한 곳은 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관이 지갑을 꺼낼 때 눈 위에 툭 떨어진 노란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 앞면에 적힌 글씨는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여자가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마리아에게. 경관은 운전면허증을 들고 경찰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리아는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다.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봉투가 떨어졌던 자리를 보았다. 눈과 피를 보았다. 희디 흰 눈, 붉디 붉은 피.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왕의 망토처럼. 네, 요네스베가 비행기 안에서 후닥닥 썼다는 그의 가장 짧은 소설 중 하나 블러드 온 스노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왜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가 그 농아가 아니라 그냥 프랑스 말만 쓰고 싶어 하는 노르웨이어를 잘 못하는 여자인 것처럼 그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올라프가. 전 그게 실제 상황인 줄 알았거든요. 이 책을 지금 세 번째 읽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먹는 머릿속 지우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읽고 나서 또 들으면 막 새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꼭 기억력이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무튼 다 읽고 나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수다가 떨고 싶어져요. 네, 요네스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